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이 있어요. 3년 전까지는 전업주부였는데 이혼해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못하는 분도 있을까요? 저는 그저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요즘 여성들은 자존감도 높고 능력도 있기에 그런 고민은 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좌절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서 결혼한 것인데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좀 속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죠. 그래도 한때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이혼 후엔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요. 혹은 이렇게 이혼해도 됐었어. 더 이상 내게 못 받을 사람도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다른 집처럼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하지만 첫째가 딸이라서 내가 참고 살 것 같은 딸이 되지 않으려고 겁을 많이 먹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까 두렵기도 했죠.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혼 가정이더라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어요. 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다른 여성들에게 이혼 전 후로 조언해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친구의 권유로 제 사연을 알리게 됐어요. 이혼 전후 조언자라는 말은 그리 유쾌하지는 않지만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결혼 전 학원에서 영화를 가르치던 강사였어요. 그 분야에서는 좀 알려진 강사였죠. 그 일은 즐거웠지만 내면적으로는 힘들었어요. 강사라는 직업 때문에 다른 강사들과 경쟁해야 했고 수강생이 빠지면 다음 강의에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또 대충해서는 안 되는 성격이어서 학원을 그만두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아쉽지 않으면 거짓말이겠지만 결혼 전과는 다르게 결혼 후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것을 결정했지만 남편은 그 결정을 지지해줬죠. 그렇지만 일을 그만둔 후 전업주부로 행동하면서 남편의 단점이 더욱 크게 보였어요. 남편은 전부 좋았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할 것 같았습니다. 물론 연애 당시에는 몰랐죠. 아들 둘만 있는 집에서 장남이었다고 여겨졌는데 명절에도 차례만 끝나면 저를 만나러 오는 걸로 인해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명절에는 집에 계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그 정도로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제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 없다고 해서 저도 제 남편이 다른 남자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결혼 후 효자가 되는 최악의 경우일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결혼 후 제 집만 챙기는 남편과 또 자기들만 챙겨달라고 하는 시댁 때문에 일할 때와 별 차이 없는 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것이 후에 제 이혼의 이유가 되었어요. 아,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에 갔던 때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께서 결혼 승인을 하시면서 저에게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혼 반대주의자다. 남녀가 만나 결혼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살아야지. 불편하면 홀로 이혼하는 여자들을 보면 답답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써달라니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상훈이와 함께 편견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 그래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럼 무엇을 써야 해요? 그냥 간단히 쓰면 돼요. 이혼하지 않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1억을 배상한다고 써보면 어떨까요? 1억이나 해야 서로 이혼 생각 안 할 거라고 마음이면 10억이라고 쓰고 싶지만 시아버지께서 시집 오기 전에 도망치면 어쩌라고 해서 10분의 1로 줄였어요. 황당하죠.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서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서명했어요. 물론 남편도 서명했어요. 이 계약서는 시어머니께서 소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일종의 노비 계약서가 되었어요. 그냥 시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만든 문서였지만 특히 시어머니께서 제가 이혼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게 별로였어요. 신혼집이 시댁과 같은 동네였는데요. 그러나 친정은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당시 근무하던 학원 위치가 시댁과 가까워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만두고 이사를 가는 것도 힘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집값이 매우 높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이사 다니는데 고생하지 말고 대출도 받지 말라 하셔서 빌라나 아파트를 하나로만 사려 해도 집값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산 집이라서 팔고 싶지 않았어요. 시댁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이 없기에 신혼집은 물론이고 결혼할 때도 밥통 하나도 사주지 않으셨어요. 나아가 남편은 자기 사업을 하는데 손에 현금이 없어서 부모님의 도움이 매우 감사했지만 결국은 남 좋은 일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같은 동네에 그것도 며느리가 전업주부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불러와 집안을 도와달라고 했고 남편은 일을 매우 좋아했지만 그것이 무슨 콩깍지인지 알겠어서 저 역시 좋았어요. 추가로 착한 며느리로서 아니었지만 시부모님이 제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부모님 다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생각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친정에서 받는 전화를 당연하게 생각하셨어요. 게다가 말도 밉게 툭툭 생각 없이 하는 타입이셨는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간섭을 하셔야 당신의 직성이 풀린 것 같아요. 너 좀 살찌지 않았니? 하듯이 글쎄요. 저는 못 느끼겠는데 라고 대답했어요. 쪘어. 넌 거울도 안 보니? 여자가 집에 있다고 푹 늦으면 안 돼요. 어머, 너 뒤에 보니까 흰머리도 많네. 미용실 언제 다녀왔니? 그게 유화 보느라 시간이 안 나서라고 대답했어요. 시간이 왜 안 나 다부지런 해야 되는 걸 어째 넌 일 그만두니까 애가 점점 게을러지냐?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게으르다 해요. 살면서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쳐 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신경 못 쓴 걸 게으르다고 하시니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게다가 피부는 왜 이렇게 칙칙하냐?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것 같다는 둥 나이도 많은 양반이 그렇게 제 외모지적인 진심이셨어요. 솔직히 저희 시어머니가 미인은 아니시거든요. 제 형도 그냥 펑퍼짐한 아줌마 스타일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런 시어머니에게 지적받는 게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성격 같으면 그러는 시어머니도 저보다 더 하시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관리하셔야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경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은 하지 않았죠. 하지만 상처는 제 가슴에 콕콕 박혔죠. 그리고 점점 저도 마음을 덜 쓰게 됐는데 그런 건 또 귀신처럼 어떻게 아셨는지 자기한테 소홀하다고 엄청 서운해하시는 거 있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이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싫어하는 건가 하면서 혼자 별일 발생할 턱제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장남이다 보니 제가 만만할지도 몰라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은 곳간 열쇠 주시듯 집안에 각종 제사와 기념일이 적힌 수첩을 주셨는데 황당하게도 거기엔 당신 결혼 기념일까지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결혼 기념일도 여기 적혀 있네요. 그럼 우리 결혼 기념일도 중요한 날이잖니?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내게 결혼했는데 안 중요해 라고 했어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때웠네요. 뭐 자식이 부모님 결혼 기념을 챙길 수 있죠. 근데 며느리에게 그걸 챙겨달라니 저는 좀 이상했어요. 사실 저는 친정부모님 결혼 기념일도 잘 안 챙기거든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결혼 기념일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면서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운해했냐고 묻는데 엄마가 그걸 기억하고 저희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아침부터 갈비와 잡채를 준비하셨어요. 맛있게 드셨다며 그래서 기뻐하지만 엄마 힘드시죠? 힘들긴 우리 딸이 점수 따는데 엄마가 뭐가 힘들어 하세요? 언니 때문에 그러시죠. 사실은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언니가 이혼을 했어요.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언니가 마음고생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언니에게 괜찮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저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점수 따려고 이렇게 노력해온 음식들을 가져와서 들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가져다가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추어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어째서 시부모님 표정이 별로셨죠? 아버님, 어머님,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아요? 아니요. 그냥 좋은 데 가서 쉬길 원했을 텐데 왜 이렇게 음식을 사들여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지 좀 그렇지 않나요? 당신도 그렇죠. 그렇게 말이죠. 당신이 왜 며느리에게 이런 일을 챙기라고 하셔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나요? 그리고 별날도 아닌데 내가 안 써도 내가 밥을 얻어먹나? 나는 그냥 조금 챙겨주길 원했던 건데. 당신도 가만히 있으면 센스가 없어 보이네요. 엄마가 음식을 해줘도 필요 없다고 했어야죠. 아니요. 지난번에 우리 엄마 음식이 맛있다고 또 해달라고 했어서 가져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날이었죠. 그나저나 설마 이걸로 타일러 와야 한다는 건 아니죠. 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나요? 빈손은 아니겠죠? 그치? 이럴 때면 사람은 솔직해야죠. 당연히 빈손은 아니었어요. 무엇을 가져가면 좋을지 몰라 남편과 상의해서 백화점 상품권을 준비했었는데. 하지만 솔직히 그 분위기에 저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정말 안 줄 수 있나요? 민망하게 시어머니께 뺏기는 듯한 느낌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들었죠. 아마도 그 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정어머님이 음식을 해주셔도 절대 시댁에 가져가지 않았고 더 계산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효자 아들은 자기 집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자기 집에는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친정에는 그렇게 야박할 수 없다는 거죠. 어쩌다가 저희 친정에 가도 저희 남편은 식사비를 내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었죠. 자기가 좀 내줄 수 없나요? 왜 매번 우리 아빠가 계산을? 장인어머님은 아직 돈을 벌고 계시고 우리는 초대받은 손님이 아닌가요? 그럼 자기 집에 왔을 때는 손님이고 나는 자기 집에 간다면 뭘 하는 거죠? 안 된다고요. 또 세세하게 따지지 마세요. 내 갈 때는 손님이고 나간 정 가면 뭔데요? 그래서 피곤하잖아요. 말이 그렇죠. 자기 집 식구들한테는 더 비싼 것 드시라고 하고 계산도 다 자기가 하면서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아직 돈을 번다고 해서 손님이라서 대접받겠다고. 꼬우면 내가 내던가 너도 돈 있잖아. 지금 싸우자는 거지. 아, 몰라. 이상하게 너네 집 가면 지갑에 안 열리나? 내 마음이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솔직한 게 필요 없었잖아요. 그러나 딸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고 나니 친정에 가서도 수입이 없어서 밥 한 끼 사주기 어려워진 제가 되었고 부모님 생신에도 남편의 눈치를 보는 신세가 되었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했다면 아마도 제가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제 결심과 노력으로 다른 것들이 잘 클졌지만 제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더 열받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시동생 부부였어요. 시동생이 우리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불러가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시동생의 부모님은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님이 원해서 비싼 음식점을 예약하면 거기에는 귀신같이 참석해 홀랑 얻어먹고 사라지는데 저는 몇 번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남편이 매번 내는데 자기들이 한 번은 살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우면 반반씩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한술 더 떠다른 음식들까지 이것저것 시키니 그냥 그것들이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다음엔 도련님 보고 같이 내자고 해서 매번 이게 뭔가 실례지도 않는다. 하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자기들이 더 신나서 다 먹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시키고 아니면 뭘 구질구질하게 입학과 같이 내자고 해서 그냥 내가 형이니까 낼 수도 있지. 음식값이 얼마나 나왔는지 알고 말해야 해. 이럴 때 고작 내가 진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돈을 쓰는 건 아깝다면서 왜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마음이 넓냐? 부처님인 줄. A씨, 또 바가지를 긁는 거야? 내가 좀 내 돈으로 챙기는데? 넌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말했잖아. 장인 장모님은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만큼 안 쓰인다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 연세도 많고 벌이도 없으신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좋은 음식 드셔? 넌 며느리라는 애가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이럴 때 보면 진짜 이기적이야. 저는 어이없고 화가 나서 그 뒤로 입을 꾹 다물었어요. 이후로는 더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기적이라는데 거기에 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중 제 마음과 다르게 둘째로 임신했지만 솔직히 아들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임신이 반갑지 않았어요. 딸아이도 제법 커서 다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벌어야 남편과 계속 싸울 것 같은데 힘들어도 복직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딱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유는 되어 버리고요. 그리고 몇 달이 될 쯤에 우리 친정 엄마의 회갑이 되었어요. 저는 다른 날도 아니고 회갑인데 지금 왜 지금이라고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어서요. 친정 엄마에게 좋은 거라도 하나 살 것 같았지만 남편에게 말하면 보나마나 속 뒤집힐 말만 들을 것 같아서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비상금으로 100만 원 넘는 가방을 샀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솔직히 말해 대놓고 노력 대비요.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장모님한테 그런 명품 선물을 해 복권이라고 맞았어. 내가 모은 비상금이야 왜 그것도 트집 잡는 거야? 비상금 그럼 결국 내 돈이네 뭐라고. 그렇잖아 자기가 버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준 돈에서 모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지. 그렇게 놓고 어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선물을 덕석 살라간 내가 돈을 버이면 그 돈은 한 푼도 욕심을 안 낼게 남편은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그리고 친정 엄마에게 드린 가방을 아깝다고 하며 뻔뻔하게 우리 엄마께 자신이 산 것처럼 말하는데 뒤에서 나도 모르게 인상이 팍 구겨졌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사위가 주는 고가 선물이라며 참 좋아하셨다. 우리 언니도 나에게 와, 신서방 그렇게 안 받는데 라고 하더니 챙길 땐 확실하게 챙긴다. 우리 동생 시집 잘 갔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 속을 아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다. 그 뒤 집에 오면서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가방 한 번 못 해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내게 금액 생각하지 말고 시어머니에게도 명품 가방을 사드리라고 했다. 하고 싶으면 내가 가서 사라고 쏘아붙였고 며칠 뒤에는 아들 아이를 낳았다. 출산은 두 번째였지만 아픈 것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었다. 진통도 10시간 넘게 힘들었고 산모 과정도 쉽지 않았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마치고 나온 뒤 친정엄마의 권유로 첫째도 입고 친정에 머물며 조리를 하기로 했지만 남편은 딱 하루를 친정에서 자고는 자기는 너무 불편해서 집에 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게 나는 도저히 불편해서 여기 못 있겠어. 자기는 집에 언제 갈 거야? 라고 했다. 글쎄, 나는 집에 가면 애를 혼자 둬야 하니까 최대한 여기 있고 싶은데. 여기는 엄마도 있고 언니도 있고 아무래도 집보다 편하지. 내가 조리원을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둘째면서 너무 너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또 뭐가 적당히 몸조리 했으면 집에 같이 가자고가 누가 가지 말래? 그리고 말이 나와 하는 말인데 나도 시댁 가면 자고 오는 거 불편하고 싫었어. 근데 자기는 연휴고 주말이고 뻑하면 시댁에서 자자고 했잖아. 내가 불편해서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일찍 오자고 해도 내 말 듣는 척도 안 하고. 근데 자기는 어쩜 이러냐? 이제 내가 얼마나 불편하고 싫었는지 좀 알겠어? 어째 너는 점점 말을 그렇게 정 없게 하냐? 알았어. 천년만년 너희 집에 있어 됐지? 우리 부모님 오매불망 손잡을 생각에 기다리시는데 며느리라는 김이 빠진 애는 이렇게 생각이 없고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남편은 그렇게 서운하다고 하는데 친정 부모님께 인사도 하지 않고 친정을 나간다. 우리 엄마가 3일 휴가를 내고 산후조리를 도와주셨던 때면서 엄마는 휙나가가는 사회를 보고 당황했으며 며느리 노릇을 의논하면서 자신에게 왜 사위 노릇을 안 하는지 라며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다. 내부 동요도 막아는 상황에서 그러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제 부모한테 그러니 그건 더 참기 어려웠다. 아마 친정 엄마는 그때쯤 무슨 생각을 했는지 눈치를 챈 것 같다. 내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지나가는 듯하게 물어봤다. 너 뭐 속상한 일 있냐? 괜히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거면 괜찮으니까 다 얘기해. 괜히 속병 들지 말고 아니야. 그런 건 없어. 그냥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거야?
왜 부부들 그러잖아? 엄마는 아빠랑 안 그래. 그래서 다행이라면 좋겠고. 고양이는 치나 얼마는 낚지만 싫어서 절대 낚지도 않았고. 가끔 보면 신서방이 좀 그러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너무 예의가 없더라. 아, 그건 미안. 내가 미안해할 게 아니고 행여나 높아심에서 말하지만. 엄마는 너 참고 사는 거 바라지 않아네. 언니 봐. 이혼하고 얼마나 신나서 자기 일 잘하며 살아?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 아까운 인생. 속만 끓이지 말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하며 살아야죠. 엄마께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남편과 문제가 있음을 말을 못했어요.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봐도 있었지만 저 자신이 용납하기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거든요. 자식으로서는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게다가 언니가 먼저 이혼하고 친정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싫어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큰 강박이었나 싶지만 그때는 그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남편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다 보니 둘째 아이에 대한 책략이 시작됐고 어버이날이 되었어요. 항상 어버이날에는 시어머니부터 챙기곤 했는데 작년에는 친정에서 한 달간 머물며 용돈만 받아온 점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따로 집에 가도 괜찮고 시부모님 집이 가까우니 전날 챙겨드리고 당일엔 친정에 가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물론 남편은 당혹스러워했죠. 무슨 소린가? 어버이날이 무슨 명절이냐? 시어머니 집에서 가서 친정에 가고 따로 가자는 생각이냐? 내가 왜 처자식 두고 집에 혼자 가? 시끄럽고 작년처럼 시부모님 집에 10만 원만 보내주고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좋아하는 소갈비살 사다 구워 먹으면 되는데. 알겠어요. 그럼 당일날 아침에 나가서 점심은 먹고 저녁은 우리 집에서 먹자. 난 여기서 더는 양보 못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알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날 남편은 어버이날 당일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단계적으로 친정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정을 내리고 자녀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친정에 갈 준비를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어디 가 하니고 가냐? 저녁에는 집에 올 거라 예정대로 가지 말아라며 저를 막으셨어요. 아마 남편한테 대략적인 내용을 전달받아 예전에는 그런 대접을 받았을 테니 이번에도 그래야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 한 번 온 것처럼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해. 여기서 편하게 있어. 추가로 외인이 왜 그리한 줄 알겠어요. 너희 집도 그러지? 내가 시집간 딸은 어버이날까지 친정에서 챙기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전화 한 번 하고 여기서 편하게 있어. 그럼 되지? 어머니 말씀 다 들으셨어. 나는 여기 와라고 하니까 왔고 여기서 더는 양보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실망스러운 사실은 이번에는 전혀 내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주로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취한 거죠. 마침내 집으로 돌아와서 얽매인 상태로 불화를 빚었어요. 술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사위와 시어머니는 나에게 하고 있는 말을 모두 듣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시어머니와 더 말을 나누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너 나를 무시하고 있잖아. 넌 누구 덕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잊었니? 그러면서 나의 상처를 드러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 사람이라고 내가 돈을 벌지 않아서 나를 더 무시하는 게 맞겠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프라이드 고모고 자립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가 있었고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구직하기 어려웠어요. 사교육은 이것저것 많이 고려해야 해서 어떻게든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죠. 그래서 집에서 무언가를 해보자는 결심을 했어요. 집에서 하는 것이니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서 영어 과외를 하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그걸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집과 유튜브, 인기 강사들을 참고해 한 달 동안 강의를 준비했어요. 처음에는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준비를 할수록 더 나은 강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현역 때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요. 강의 준비를 마치고 커리큘럼을 만들고 동네 인터넷 카페를 통해 홍보를 했어요. 처음에는 입소문이 퍼져야 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놨지만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어요. 동네 엄마들이 한번 보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큰 반했나 봐요.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자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저에게 행복한 느낌을 주었어요. 물론 힘들어서 몸무게도 줄었지만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한 지 8개월이 지난 때에는 수입도 상당히 늘어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 저 역시 예전의 열정을 되찾았고 아이들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큰 만족감을 줬어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많이 와준 아이들 덕분에 좋은 수입도 생긴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친다고 인식해 이를 실제로 오해하셨나 봐요. 그래서 문제없이 주말반을 운영했고 남편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더라고요. 이로 인해 남편은 물론 시어머니까지 송구스러움을 느끼시는데 시어머니는 이에 꽤 오래 진통하셨고 결국은 어떤 날은 술을 마시고 집에 치솔치솔 들어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벌면 이렇게 내게 무시를 할 수 있느냐. 얼마 전에 나랑 네 시아버지의 결혼기념일을 까먹었어. 내가 수첩에 적어줬잖아. 보자고 하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너 정말 그럴 거냐? 어머니 술을 드셨어요. 우선 제가 지금 수업 중이니까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게. 나가, 당신들 집에 가라. 그리고 너희 엄마한테 가서 말해라. 선생님이 주말에 오지 말라고 했다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왜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건 뭐, 쉬는 날이 하루도 없냐? 사람이 쉬는 날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저는 쉬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지금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부를 테니까 가세요. 저는 시댁에 있는 남편을 불렀어요. 당장 자기 엄마 데리고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술을 마셨는지 취해서 집에 왔는데 두 모자가 쌍으로 우리 염장을 지르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게 보강 약속을 하고 그날 수업을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모자와 단판을 찢기로 마음먹었죠. 사실 전 그때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이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 차근차근 확인할 건 확인해 볼까요? 당신, 나에게 생활비를 못 가져온 게 이제 몇 달치인지 알아? 왜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 여기엔 자기가 지금 우리 집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걸 따지는 자리잖아. 웃겨. 생활비도 안 주면서 다른 일에 시간을 쓰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내 남편을 못 챙겨? 꼴랑집에서 부업하는 주제에 얼마나 벌면 본다고? 내가 벌어서 나에게 10원 한 장 주었던 적 없잖아. 아, 그건 아깝다고 내 돈을 다시 벌어봤으니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시댁에 쓰기 싫다고 했더라고. 뭐야, 너 그래서 일부러 내 결혼기념일도 안 챙겼냐? 어머니, 그런 거 며느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아들한테 말씀하세요. 왜 제가 남의 부모님 결혼기념일까지 챙겨야 하나요? 제 부모님 기념일도 안 챙기는데. 기회가 정말.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잖아? 이게 돈 좀 번다고 간땡이가 부었네. 내가 말했잖아. 여자가 시집 갔으면 시댁 태소 사고 다 챙기는 거라고. 가뜩이 너는 맏며느리잖아. 어머니, 그 논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대우는 자식이 다 받는데 왜 귀찮고 싫은 건 제가 다 맡아야 하나요? 맏며느리가 법으로 노예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 어머니, 아버님 결혼기념일도 몰라요? 그리고 어머님은 시할머니, 시아버님 결혼기념일 다 챙기셨어요. 아니시죠? 이건 억지예요. 당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억지라고 왜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자기가 자기 부모님 기념일인데 자기가 챙겨야지.
다른 때는 아무 날도 아닌데 펑펑 쓰면서 왜? 요즘은 돈이 없어. 더는 안 되겠다. 지금 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세요. 여기는 너 혼자 사는 집이야. 내 아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이에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은 제 결혼할 때 땡처난 분을 안 보태주셨지만 이 집 절반은 우리 아버지가 내주셨어요. 그래서 명의도 공동명의인데. 야, 너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남편이 술이 확 깼는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집을 마련할 때 우리 아빠가 도움을 준 걸 자기 집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괜히 생색내는 것처럼 보일까 일부러 말하지 않았고 남편이 당연히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시어머님이 그날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남편도 친정에 가기를 꺼렸습니다. 또한 시댁에 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이들만 데리고 가도록 권유했습니다. 시어머님도 그 일로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하지 않았고 돈을 번 이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친정에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었을 때 놀란 표정으로 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남편이 불만을 토로하며 입을 다물었고 결국 남편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저는 이혼을 원했고 남편은 다시 자신의 주장을 되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남편도 마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서로에 대한 기대와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관계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쌓인 불만과 일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상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1억을 배상하기로 한 것지도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자기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말을 돌렸는데 저는 남편의 이혼 소리를 기다렸기 때문에 남편과 싸울 때는 꼭 핸드폰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말을 주워 담아봐도 담을 수 없죠. 다음 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진정 엄마는 제가 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언니에게 또 전화가 왔는데 언니가 경험이 있으니 무조건 자기가 도와주겠다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래서 핏줄이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과외하던 아이들도 계속 늘어나서 어떤 수를 쓰면 좋을지 생각했는데 사람이 뭐가 되려면 된다고 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며 수학을 가르치던 한 선생님이 같이 학원을 차려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어요. 벌써 학원 자리도 다 알아봐 놨다는데 가서 보니 위치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다 차리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의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곳과 생활하는 곳이 분리되니 저는 더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는지 꼴에 자존심 좀 있다고 저에게 손 벌리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오직 급할 때만 저에게 돈 좀 있으면 도와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더군요. 이혼하자고 할 땐 언제고 제가 미쳤나요? 곧 있음 남이 될 그런 인간을 돕게. 그리고 때마침 돈도 없었어요. 학원 인수하는데 갖고 있던 돈을 다 썼거든요. 미안한데 나 돈 없어 말 안 했나 나 학원 차리잖아 그리고 우리 이혼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 장난해 사람 힘든 거 안 보여. 이혼 누가 당신이랑 이혼한대 꿈깨. 당신이랑 이혼하는 일 절대 없을 테니까. 그럼 사는 집이라도 담보받아서 대출 받아야겠어. 공동명의니까 같이 은행이나 가. 내가 총 맞았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당신 사업이니까 당신이 힘으로 해결해. 언제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던 왜 이래? 그리고 내가 싫어도 나는 이혼할 거야? 이미 서류도 다 준비했고 그동안 받은 부당한 대우들 인력에 제대로 보상받아야겠어. 아,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꿈도 꾸지 말고. 어차피 애들 키울 능력도 없잖아. 누구 맘대로. 내가 우리 언니가 소개해준 변호사 만나봤는데 당신이 생활비를 주지 않은 거, 그리고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며느리 노릇 강요한 거, 거기에 우리 친정을 무시 정도까지 나 위자료를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해.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찔리는 게 있겠죠.
그리고 사람이 치사하게 또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역시 집안은 못 속여 자기네 집은 이혼을 우습게 하는 집안이잖아. 저 영도 이혼하고 무슨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왜? 첫째 이혼하니까 둘째도 얼른 이혼하라고 하시든 인생 짧은데 뭐하러 너 같은 쓰레기랑 사냐고. 얼른 이혼하래. 그리고 이 통화도 녹음 중이다. 이혼 결심한 그 순간부터는 다 녹음하고 다 증거로 모으고 있으니까 참고해. 남편은 제 말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도 제가 혹시 CCTV라도 달았나 봐 주변을 살폈는데요. 집을 보면서부터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 더 속상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했어요. 이미 공동명의로 집을 팔았는데 각자 지분에 맞게 재산을 분할하자고요. 어차피 회사도 힘들은데 돈 필요한 건 남편이니 남편을 잘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자기 몫을 떠날 것 같지 않았는지 남편은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신랑을 버렸죠. 말이 한 달이라고 했지만 체감상으로는 1년 이상이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저를 권유했고 나는 소심하게 처지지 말라며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평소에 잘하는 왜 사람을 건드려 자기 발등을 찍는 채 했는지 자기 남편이 나중에 불쌍하게 보였어요.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돈에 무서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상 며칠 참다 터질 것 같았는데 웬일로 시어머님이 저를 건드리지 않았고 이혼을 싫어하는 남편은 자신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중간에서 단도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나는 미안해하지만 이혼은 하지 말자고 나오는데 그 순간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만약 과외가 잘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여유가 없다면 나는 아마 더는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뭐를 하든 이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라고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렇게 자기 부모와 나는 삐딱해지기 쉬운 효자가 하루아침에 바뀔 리도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실망이 컸기 때문에 나는 내 살 궁리를 찾아서 적절한 시기가 되었으니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화목하지 않은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지지부진했던 남편의 태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어떤 것도 봐주지 않겠다고 친권, 양육비, 그리고 위자료와 각서의 배상까지 아주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말도 할 것 없이 시어머니가 펄펄 뛰기 시작했는데 자기 집에 이혼은 없다며 거품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이혼하는 건 싫으면 자신을 잘해야 하는 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결국 시간은 좀 걸리긴 했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은 나에게 3억의 돈을 배상해야 했어요. 그 돈에는 아이들의 양육비가 청구되어 더욱 큰 금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시작하고 나서 나는 아이들과 따로 지냈는데 남편은 그때야 자기가 몇 번 잘못했다고 울면서 손을 내미기 시작했고 세 사람인데 이제부터는 엄마는 하지 말자며 애처럼 울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남자라서 그 모습이 딱해 보였냐면 전혀요. 그리고 이혼 소송이 끝나고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되었다 해도 남편은 찌질하게 찾아와 잘못했다고 재결합만 해주면 다 하겠다고 손과 발을 모았는데 거절했어요. 이미 그 사람의 모습을 다 보았기에 나는 그런 인간과 다시 살기엔 너무 멍청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혼 후 다시 나에게 돌아온 시어머님은 자신이 힘들다며 죄송하다고 남편처럼 외면했어요. 재결합을 부탁하신 적 있었는데 확실히 싫다고 말하고 만약 다시 찾아오면 경찰을 불러버리겠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다고 하며 내 아이 돈을 내놓으라고 고함을 지르셨는데 학원의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경고를 했더니 그 후로는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한동안 소문 탓으로 고생을 해야 했지만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어려움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제 삶에 다시 날개가 달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제 아이들도 엄마가 선생님이라며 매우 고마워하면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침내 저도 복을 받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친부모님께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제는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뻐합니다. 물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도 나름의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이혼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혼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면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며느리든 아내든 하수인이든 아니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이혼 전도사처럼 비춰지는 것 같아서 이런 표현을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운전사가 아니라 행복 전도사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도록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